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 글로벌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들으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오늘의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 들어온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뭐랄까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여전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중앙은행은 돈 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빚을 더 내고 있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서로 다른 신호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지금 시장의 큰 그림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퍼즐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보죠. 세계의 공장, 바로 중국입니다.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 자료인데요. 중국 생산자 물가 차트인데 와,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거의 추락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차트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생산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라는 건 공장에서 나가는 물건값이 계속 싸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신규 가격 요인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건 작년 물가가 높아서 생기는 착시 효과,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도 물건값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국 중국 안에서는 물건 살 사람은 없고 공장은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다. 딱 이 얘기네요.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압력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소비자 쪽은 좀 괜찮을까요? 이어서 소비자 물가, CPI 차트를 보니까 헤드라인 지수는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파란색 막대,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 기여도가 혼자 껑풍 뛰었어요. 아, 이걸 빼고 진짜 수요를 보여주는 저 주황색 선,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이건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더 푸는 것 말고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명확하네요.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세계 공장 물건값이 이렇게 싸지면 다른 나라 물가도 좀 안정돼야 할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가보면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렇죠. 미국 수출 가격이 생산자 물가랑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디플레이션 압력이랑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힘겨루기요. 네. 이 차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냥 미국 내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산 제품을 쓰는 전 세계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의 제조업 비용 자체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라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제일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연준의 딜레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데 그럼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BCL 리서치에서 나온 고용 비용 지수 ECI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 상승률이 뚜렷하게 꺾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끈질긴 부분이 바로 서비스 물가고 그 중심에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임금 상승 압력이 확실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기 검은색 실선이 실제 임금 상승률인데 2022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금리를 그만 올려도 되겠다. 또는 슬슬 내려도 되겠다고 생각할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임금 상승세가 꺾이면 연준도 한숨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연준 위원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리즈 앤 손더스가 정리한 점도표를 한번 보죠. 2026년 이후로 갈수록 점들이 아래쪽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의견이 좀 모여있지만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점. 아, 그리고 둘째는 그 경로랑 최종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하다는 거죠. 특히 저 맨 오른쪽 장기 전망을 보면 대부분 3% 근처의 점을 찍고 있거든요.
현재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이건 명백한 금리 인하,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금리는 이미 내려오기 시작했죠. 다음 차트를 보면 연당 기금 목표금리 상단이 이미 고점에서 내려와서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화 완화 사이클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 전환은 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죠? 경기가 나빠질 걸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소식에 무조건 환호하기보다는 아니 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인 거죠.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피델리티에서 나온 통화 정책 전망 차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 차트에서 더 흥미로운 건 오른쪽의 장기 중립 금리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의 공식 입장은 한 3% 정도지만 만약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연준이 끌려가는 재정 지배 상황이 오면 2%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반대로 고물가가 고착화되면 4%가 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갈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통화 정책의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뜻이죠. 불확실성이라.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연준의 개차 대조표, 그러니까 자산 규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린 알덴의 자료를 보면 연준이 보유한 증권, 소마 계정 전망이 나오는데요. 2022년부터 자산을 줄여오다가 2025년부터는 다시 늘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이 소마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연준의 거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걸 늘린다는 건 시장에 돈을 푼다는 뜻이죠. 양적 완화군요. 그렇죠. 한동안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QT를 해왔는데 결국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시장 어딘가에서 유동성 문제가 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 막대한 정부 부채가 자리 잡고 있겠죠. 2020년 3월 이후 미국의 부채 동향을 보면 저 주황색으로 표시된 연방정부 부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연준이나 은행이 이 국채를 사준 양은 얼마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시장이 마주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계속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걸 사줄 큰 손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시장에 국채 공급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의미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금리에 계속 상승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한 연준의 공식적인 경제 전망은 어떤가요? 모하메드 엘레리언이 정리한 표를 보면 성장률 전망은 조금 올렸지만 여전히 2% 수준이고요.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다고 평가하고 있네요. 성장률은 낮은데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담고 있는 전망이죠. 그렇군요. 특히 성장이 고용 증가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디커플링 전망은 경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중국은 디플레이션,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통화 완화를 시작했고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 테마, 원자재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변수부터 보죠. 러시아 원유 수출 차트인데요.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미로운 건 수출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신규 법인이나 제재받지 않은 회사를 통한 수출이 급증했죠. 아, 그렇네요. 이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경로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예상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건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차트를 보면 정반대의 신호가 나옵니다. 탑다운 차트의 자료인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추세, 저 빨간 선과 원자재 가격인 검은 선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면 시차를 두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말이죠. 이 차트가 오늘 본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약 1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거든요. 15개월이요? 네. 이 차트의 빨간 선은 그걸 감안해서 15개월 앞으로 당겨 그린 건데 검은 선과 패턴이 거의 일치하죠. 와, 정말 그러네요. 지금의 이 괴리는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 갭을 메우기 위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진행 중인 글로벌 통화 완화가 원자재 강세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자재 중에서도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제프리 셔먼의 차트를 보면 빅테크 주식 QQQ 대비 은, SLV의 상대 성과가 역사적 저점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술주에 철저히 외면받았던 은이 반격을 준비하는 걸까요? 잠재적인 시대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기술주가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은 철저히 소외됐죠. 하지만 그 비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건 이제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요? 네, 특히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환경에서는 은과 같은 귀금속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체트의 은 선물 가격을 보면 사상 최고치인 63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엄청난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년간 막혀있던 중요한 저항선을 뚫었다는 건 그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앞서 본 거시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이죠. 물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자산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은뿐만이 아니죠. 위안화로 표시된 금 가격 차트를 보니까 거의 수직 상승입니다. 이건 중국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는 중국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자산을 믿지 못하고 금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으로요? 네. 중요한 건 금의 강세가 단순히 달러 약세 때문이 아니라 각국 통화 기준으로 봐도 매우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글로벌 통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원자재 시장 전체의 열기를 보여주는 상품 인플레이션 폭 지표를 보면 최근에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네요. 네.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네. 이 통합 구간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블룸버그 상품 지수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한 표도 있네요. 에너지 비중이 줄고 다른 분야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군요. 근데 이건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산업금속이나 귀금속, 농산물 같은 다른 원자재들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죠. 원자재 내에서도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고민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의 온도를 직접 느껴보죠.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AAII 약세 심리 지표를 보면 비관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다고요. 대표적인 역발상 지표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하! 차트의 저독색 화살표들이 보여주듯이 이렇게 비관론이 잦아들었을 때 S&P 500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정반대네요. 주요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걸 크립토 윈터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식고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거나 혹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다음 내러티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거래량 감소는 일반적으로 하방 위험이 더 크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한쪽에서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약세 신호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리만 쪽에서는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와 맞물려서 원자재 강세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외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야말로 강세와 약세 신호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안개 속 장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좀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이 부채를 사주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과연 시장은 어느 시점부터 이 위태로운 역학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의 순간은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계속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